얼마 전 열린 나토 정상회의로 다시금 다자안보 협력이 강조됐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보장된다.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개최와 대유럽 경제외교 본격화. 오늘 국방 포커스에서는 나토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나토 정상회의의 파트너 국가로 우리나라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나토 정상회의 내용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사관학교 군사학과 교수 최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 민정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입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대한민국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나토는 1949년에 미국과 영국,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만드는 군사 동맹체입니다. 저희와 인연은 6.25 전쟁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6.25 전쟁에 실제적으로 참전 국가가 16개 국가가 있었는데 초기에 나토 국가가 7개 국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가 참전했고요. 1951년도에는 튀르키예하고 그리스가 참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회원국 국가 중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루마니아 등이 참가해서요. 총 8개 국가가 의료 지원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2001년도에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국제안보지원군이라고 나토 중심의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도 2002년서부터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2002년도에는 의료 부대인 동위부대가 그다음에 이어서 건설공병부대인 다산부대가 참여를 하고요. 2010년부터는 오시노 부대가 2014년까지 활동해서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 같이 협력한 바가 있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담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했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를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민 교수님? 예,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토와 우리의 인연이 깊은데 오래됐는데요.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대표적인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과연 인도태평양 혹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 한국의 정상이 이 나토 정상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더불어서요. 이제는 인도태평양,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유럽의 그런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 특히 네. 이제 경제,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외교 측면에서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 어떤 전통적으로 기술 강국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굉장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신정부가 가치 외교와 글로벌 중시 국가를 외교 정책의 방향성으로 설정을 하고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 인권, 민주주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 이러한 가치 외교를 모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그 유럽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는 것. 그 바탕에는 한미 동맹이 있겠죠. 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국익에 잘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확인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외교, 정상외교,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행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지금도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서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두 박사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화상 연설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맞춤형 그런 정상회의의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현지 시간으로 6월 29일에 화상 연설 방식으로 바로 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고요. 예.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우크라이나 단독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유럽은 물론 이 세계 질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나토 차원의 결속력 강화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이런 지원을 이렇게 촉구를 한 것입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대공 미사일을 포함해서 이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 지원을 더욱 촉구를 했고 네. 또 러시아에 비해서 열세인 화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나토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자, 주목을 받았는데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2월 29일 한국 정상이 만나서 모처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는 2017년 사실 9월 21일 날 뉴욕에서의 회담 이후 무려 4년 9개월 만에 개최된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공백 기간은 있었는데 뭐 7차 핵시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또 논의가 되는 좋은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미일 정상들이 모인 곳도 있지만 일본 총리를 우리 정상이 처음 만났잖아요. 그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험난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일 새 정상이 만나는 것도 4년 9개월이니까 한일 양자 관계는 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과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일 정상이 조응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주목이 됐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5번 정도 두 정상이 짧은 시간이지만 조우를 하셨고 그리고 인사도 나누고 어떤 상견례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한일 관계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또 주요 장면들 함께 만나보시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나토 측의 첫 한국 초청인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타자 외교 데뷔인 만큼 이번 순방에 대한 언론의 관심 역시 높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목한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출발! (1949년 4월 4일) 유럽과 북미 대륙을 잇는 군사적 동맹기구로 창설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현재 유럽 28개국과 미국, 캐나다로 총 30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으로 초청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일정 중 의미 있는 주요 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장면,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일 정상회담. 여기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핵 대응 공조에 한 목소리를 내며 안보 협력 의지를 다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EU, 덴마크, 체코, 캐나다, 영국 등 10개국과 양자회담을, 아태 파트너 4개국과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순방 일정 마지막 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성공적인 타자 외교 데뷔전을 치른 윤석열 대통령. 각 회담에서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꼽을 주요 장면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장면입니다.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6월 29일 오후경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이어 7번째로 비공개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북핵 위기와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등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꼽은 주요 장면 세 번째, 스페인 국왕내외가 주최한 갈라 만찬 참석과 국왕과의 면담 자리로 이 역시 많은 언론이 주목했는데요.
마드리드 왕국 내부 만찬장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직접 맞이했습니다. 이 소식은 스페인 주요 언론뿐 아니라 왕실 공식 SNS 등을 통해서도 전해졌는데요. 이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5년 만에 열린 제스페인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동포와의 만남도 잊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한국어 발음으로 부른 보리밭, 미량아리랑, 우리의 소원 등의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재외국민 안전 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칠 것 역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박 5일간 10여 건의 양자회담, 3건의 타자회담, 2건의 면담 등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 이번 스페인 순방이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우리나라 글로벌 파트너십 역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나토 정상회의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을 통해서 연대하고 있는 유럽. 이번에는 나토를 통해서 다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즉 집단 안보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더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국가들한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사실 21세기에 누가 어떤 재래식 전쟁이 터질 거라고 특히 유럽 같이 20세기 초반에 어떤 그 세계 화약고였던 그 지역에서 다시 한 세기 후에 전쟁이 발발할 거라고는 그것도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상을 깨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가지고 유럽 그 대륙에 다시 한번 그런 전쟁의 공포를 보여줬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EU 국가들 그다음에 나토 국가들의 이제 그 위기 인식이 있는 건데 위협 인식이 바뀌게 된 거죠. 사실 그 냉전이 끝난 이후로 유럽 국가들, EU 국가들, 나토 국가들의 어떤 집단 안보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급박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 위기감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멸망한 상황에서 과연 집단 안보가 유럽에 필요할 것인가?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회의가 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나토가 방향성을 잃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라든지 독일, 영국이 갖고 있는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과연 집단안보 체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유럽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유럽의 집단안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말고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알아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미국은 유럽에서 빠져나와서 아시아에 집중해야 된다. 이러한 그 목소리가 계속 20세기 들어서 커졌고요. 예. 이에 그 대응해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상이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과연 나토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 시스템이 21세기에도 적시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안보, 그러니까 재래식 그 전쟁 위협이라든지 전통적인 안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협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그 국방비를 증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리고 미적거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부식시켰던 것, 완전히 종식시킨 것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위협 인식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직접 위협 요인으로 갖다 이제 그 규정을 했죠. 이와 더불어서 나토 이외에는 사실 유럽 국가들이 뭐 어떤 그 러시아라든지 다른 권위 국가들의 어떤 그 군사 위협에 대응할 부분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됐고 향후 그렇기 때문에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어떤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동아시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토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회원국들이 모여서 기존의 전략 개념을 재확인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이 있으면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의 장이었기 때문인데요. 두 박사님, 우선 나토가 발표하는 전략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토는 어떤 동맹의 전략 목표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담은 전략서를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1991년에는 과거 구소련이겠죠. 유럽의 주요 유협이 과거의 소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소련의 유협에 대비해서 동맹국들 간의 억제 및 방위력 강화 그리고 위기 예방과 관리 또 한 가지는 협력 안보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동맹 전략과 정책 방향을 담은 이러한 전략서를 발표를 했었고요. 1999년에는 이제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러시아의 위협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군축, 핵 확산과 같은 군비 통제를 강조하는 이러한 개념이 이 나토의 전략서에 포함이 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쭉 이어져 오다가 2010년에는 나토의 정체성이 이제 위협이 없다 보니까 모호해지면서 기존의 나토가 보유하고 있던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문제 그리고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또 전략서가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12년이 지난 바로 올해죠.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로 새로운 전략개념 2022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바대로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는 러시아를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위협으로 규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중국을 체계적인 도전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상하고 있는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서 이제는 나토 차원에서 새로운 군사동맹의 결속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지를 이번 전략서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소련 붕괴 이후 나토가 탈냉전 시기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이제 전략 개념서에 합류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략 환경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그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직접적인 그런 위협 요인이 된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부상이 이제 그 유럽에 갖고 온 그런 영향력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러시아의 어떤 즉각적인 위협, 그것에 대응할 필요성.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 사실 중국은 유럽 국가들이 봤을 때 직접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은 아니에요. 러시아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가지고 유럽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어떤 타격을 받은 것이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이 지난 몇 년간 경험한 중국의 위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 특히 경제나 기술 부분에서의 위협, 이건 중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 중국이 가까워졌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불편한 거예요. 사실 중국이 러시아하고 붙음으로 그 가까워짐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숨통이 튀면서 사실 버틸 수 있는 그 배경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유럽 국가들은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이번에 언급하게 되는 것도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 있다. 물론 중국의 경제력이 유럽에 침투하면서 경제나 기술 부분에서 유럽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이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위협인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나토 국가들이 새로운 전략 개념, 즉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또 그 방향성이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되는 보고서를 이번에 채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략 환경 변화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언급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미중 패권 경쟁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협력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7차 전략 개념 이후에 12년 만에 사실 이런 전략 개념을 만들면서 거기에 중국에 대해서 조직적 도전이라는 명확한 문구를 삽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반응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6월 30일 날 중국 관영 신문인 그 환구시보 영문판에 보면은 이러한 그 나토의 움직임에 대해서 과거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향에 의해서 매우 중국에 대해서 악의적인 공격을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이 과거 이런 그 나토의 확장과 관련해서도 아시아적으로 확장함에 따라서 어떤 블록 간의 충돌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는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랫폼 경쟁이라든가 AI 기술 개발, 우주,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해양까지 해서 다양한 안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협력과 경쟁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주도권을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이 가져올 때도 있고 중국이 갖는 게 있는데 이러한 명시적인 어떤 그 전략 개념서의 표현어는 이런 그 경쟁 관계가 좀 더 그 마찰을 일으키면서 격화된다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말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이 군사적 도전이고 또 군사적 위협이라면 중국의 도전, 비전통적인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유럽이 인식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민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도전 혹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유럽은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거든요. 중국의 돈은 필요하나 중국이 우리 사회에 너무 침투하는 것은 경제 침투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네. 이것이 어떤 그 공통적인 인식으로 생각하고요.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 나토 전략서에 어떻게 중국이 명시가 됐냐면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주요 기술 부분과 산업 부분, 주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 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유럽 국가들에게 가했다면 중국은 그거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경제나 기술 부분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 부분에서 중국의 도전이 굉장히 이제 가시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전략서에서 구체적으로 분야를 명시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서 나토 국가들이 아무래도 우려를 많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나토 전략 개념에서 중국에 대한 표현들이 과거에는 없었죠. 위협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를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위협, 이것은 이제 전통 분야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명시를 한 것이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세력으로 명시를 한 것이죠. 한편으로 이제 중국을 비전통 분야에서의 전략적이고 직접적인 사실상 위협으로 명시를 했지만 그것을 이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체계적인 도전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나토의 시선은 사실상 위협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현존한 그리고 미래의 중장기적인 위협으로 이렇게 규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G20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가 되었는데 거기서 미중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가 되었죠. 약 5시간에 걸친 이런 회담이 이렇게 개최가 되었는데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또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는 중러의 전략적 협력에 심각한 미국의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네. 표현을 썼던 건데 사실상 나토의 전략서에서 나온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의 그런 우려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을 바꿨다. 이제 신전략 개념서가 나온 건데 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역시 이제 나토의 어떤 다자 안보 협력이 또 강조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상당히 그 협력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3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우크라이나 지원 파트하고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 간의 작전 운용성 향상을 위한 군사 혁신 분야, 그다음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다자 협력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과거 2014년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2016년도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었어요. 그때 나토 회원국에서는 포괄적 지원 패키지라고 해서 어떤 그 나토 기준에 부합되는 우크라이나군의 국방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63억 달러 정도의 장비와 규모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 자체도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가지고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했고요. 네.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가 간에서의 작전 운영성 향상을 위해서도 또 군사혁신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협력, 그다음에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네. 뭐든 뭐 실천이 정말 관건입니다. 그죠? 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에 대한 이 과제와 실천 방향도 제시가 좀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위협이다. 또 중국은 체계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상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는 사실상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이 세 가지 핵심 목표이자 핵심 과제이자 동맹의 목표인 억제 및 방위력 강화, 그리고 위기 예방 및 관리, 협력 안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번 전략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동맹의 목표이자 핵심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토의 역량력 확대입니다. 조금 전에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나토 회원국이 30개국이었는데 네. 북유럽 지역에서 그간의 비동맹을 유지했던 이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존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개국에서 32개국으로 회원수가 확장이 되었고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바로 러시아하고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나토의 진출선이 과거보다 더 확장된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토는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그 역량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나토의 군사력 증강입니다. 기존에는 나토 차원에서 약 4만여 명의 이 신속 대응군을 유지를 했던 것을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약 30만 명 정도로 이 병력을 일종의 증원을 시켜서 네. 보다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은 동맹 보장과 확장 억제 차원에서 영국의 바로 F-35 이 2개 비행 대대를 배치시키는 문제, 또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의 전투 병력을 추가 증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확장 억제력의 그 능력을 보다 강화하고 실행력을 개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계성을 확대시키는 문제들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은 바로 기존 회원국들 외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이죠.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협력국들도 같이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나토 또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나토의 전략과 인도 태평양 전략을 연계해서 전통 안보 분야 그리고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토의 이런 전략 환경 변화에 중국과 러시아 반갑지 않겠죠. 유럽의 재무장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또 심기불편하다, 벌써 이런 표현을 푸틴이 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러시아의 국경 바로 앞에 나토군이 동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를 향해서 무기를 겨누고 있다고 한다면 뭐 러시아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뭐 여러 가지 러시아가 명분을 주장했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나토의 동진이고 우크라이나가 너무 나토라든지 EU와 가까워진다. 이 부분에서 우려를 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나토의 군화가 이제 바로 러시아 국경 앞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을 전쟁을 일으킨 침공을 일으킨 명분으로, 주된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제 그 나토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혹은 중국의 도움을 받겠죠. 이러한 신냉전 구도가 유럽에서 본격화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겪은 유럽 국가들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그 자국의 국방력 강화라든지 군비 경쟁 움직임은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럽의 안보 환경이 앞으로 굉장히 엄중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암울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군의 유럽 주둔 전력 증강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최 교수님, 집단 방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6월 29일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상연설에서 유럽의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력 태세를 강화한다고 명확히 밝혔고요. 앞서 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산들의 유럽 전개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그 병력의 배치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비 군단이 현재 1군단, 3군단, 5군단, 18공정군단 아주 4개 군단밖에 없는데 이번에 회의 참석하면서 그동안 유럽을 담당했다 해체돼가지고 얼마 전에 재창설된 5군단의 전방사령부를 폴란드에 상시 배치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의 상비군단은 사실 미국 본토 이외에 해외에 주둔한 경우가 없고요. 다 본토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을 폴란드의 포즈나 지역에 배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전략의 순환 배치라든가 전략 자산의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인 전력을 제공해서 나토가 그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군을 비롯한 이 나토의 전력 증강,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긴장되는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하게 된 그 배경에는 나토의 확장이라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전략적인 실패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토는 기존 30개 회원국에서 32개국으로 이렇게 회원국이 증가가 되었고요. 또 나토의 전력들이 기존과 다르게 약 4만여 명의 병력이 이제 30만 명 정도로 확대가 되고 또 최 교수님 언급하신 대로 상비 군단의 사령부가 폴란드에 주둔하는 문제, 전반적으로 유럽에 대한 미국 차원에서의 동맹 보장, 확장 억제가 강화되는 모습인 네.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인 것인데 러시아 또한 이에 대비해서 올해까지 14개 부대, 한 여단급 정도 부대로 추정이 되는데 14개 부대를 바로 국경 지역, 우크라이나와 발틱 국가들, 발트 국가 인접한 지역에 증편하겠다, 이렇게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최소 2개 혹은 3개의 기계화 사단 정도가 바로 우크라이나와 발틱 국가 이 사이에 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와 동유럽을 포함한 나토 간의 군사적 그 태세를 보다 높이는 그런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토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4개 국가를 함께 묶는 거 아니냐.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얘기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의미를 조금 더 교수님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전략 보고서가 새로 채택이 됐는데 안보 환경이 뭐 변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었습니다.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그다음에 중국의 구조적인 도전, 세 번째 러시아와 그 중국의 연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그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같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그 대표적인 동맹 국가들을 초청했는가를 좀 잘 그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이 있으니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주가 돼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전투병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다른 재건 산업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기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유럽 국가들이 주요 4개국에 대해서 어떤 협력을 요청을 한 거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통적인 안보 부분이죠. 경제나 기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도전이 구조적, 체계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중국의 도전이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이 가진 지정학적인 혹은 지경학적인 그 중요성에서 봤을 때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경제 기술 측면의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나토 국가들이 협력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개국을 초청해서 물론 이번 4개국 초청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이 계속 강화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저에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인도 태평양 관련된 것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교수님 조금 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그 전에서는 우리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거기서도 양국 정상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은 앞으로 계속 논의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기서 주목할 거는 한국과 쿼드 간의 어떤 협력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쿼드 회원 국가인 뉴질랜드인가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의 연계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중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려고 됐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마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민 교수님도 강조하시지만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적 규범과 인권, 법치 등 우리 가치에 기반한 미국과의 협력이라든가 기존의 안보 동맹 같은 계속 강화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의 기술 및 경제까지의 포괄적인 어떤 동맹 관계가 계속 확대될 거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협력이 더욱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그 외교의 국격이 사실은 이번에 높아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참석을 했고 연설을 했습니다. 3분간 연설을 했는데 그러다 뭐 의미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지난 1949년 나토가 창설된 이래 최초의 일이고 또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최초로 참석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자 나름대로의 큰 성과를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현지 시간으로 6월 29일 오후 3시 40분경에 약 3분 정도 정상회의 연설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 보장되는 만큼 이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가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이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러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나토가 사실상 군사 결속체인데 이런 군사 안보 외에도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뭐 공급망을 중층적으로 쌓아간다는 이런 경제 안보, 또 보건 및 사이버 안보, 다양한 이런 기후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의제에서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좀 정서적으로 사실상 유럽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참 여행도 많이 하고 유럽이 가깝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정서적 먼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이런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핵 문제라는 현안에 대해서도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 협력과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런 당부를 또 하는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사도 표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 형성의 한국의 기여 공약 그리고 신흥 안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협력 안보를 추구한다는 의지 표명 또 한 가지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강화라는 이러한 비전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미일 정상 간의 이 만남도 열렸고요. 그리고 각국 정상과 회동하는 등 이 활발한 외교 활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우리 정상이 참여하는 것이 가진 또 하나 의미가 그거였어요. 다자 외교 무대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제 데뷔를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무대의 신인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5월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자 정상회의에 이제 그 데뷔를 하신 것이고 이번에 다자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를 해가지고 다자 외교에 어떤 데뷔를 한 것이죠. 근데 다자 외교가 양자 외교와 달라서 굉장히 참여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개가 넘는 거의 10개의 어떤 양자 그 다자 외교
무대지만 한 10개국 정상과 어떤 그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데 시간이 한 2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긴 어렵겠지만 우선 상견례를 하고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던지고 그거에 대한 상대국의 정상의 그 대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추후 구체적인 논의는 그러한 정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무진들이 구체적 협의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총 한 16개 정도의 외교 일정을 수행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안보 측면이라든지 경제 측면에서 어떤 광폭 외교를 행보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자 외교 안보 무대에서 성과가 많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한미일 정상이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공조 체제 한 번 더 강조했고 또 거기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토이기 때문에 다자 무대에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뭐 이런 부분에서 공조를 더 강조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번에 삼국 정상회담에서 논의 강조했지만은 북한 핵도발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죠. 지금 7차 핵심 가능성이 상당히 고조된다고 이제 언론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그 북한 핵 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셨고요. 북한 핵 개발 의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미일 협력은 더욱 공고가 되고 강화될 거라는 걸 명확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일단 도발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응 체제는 한미일이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합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 림팩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그 한미일 전력들이 8월 초에 가시적으로 해서 북한 핵 도발 대비해서 탄도미사일 추적 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실전적 측면에서도 명확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어떤 도발 자체는 성공할 수 없고 핵 개발 의지 자체를 빨리 포기해야지만 국제사회에 이뤄서 돌아올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이 각국 정상 간의 양자 회동을 통해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나라별로 맞춤형 경제 외교 나섰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우리의 어떤 목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안보 측면에서 북핵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신정부가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이제 경제 외교죠. 네. 정상 외교, 세일즈 외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는 팀 코리아의 출발이다. 뭐 이렇게 정도 얘기할 정도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경제 외교, 즉 경제적 측면이 굉장히 많이 고려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그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 역량과 유럽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제조라든지 부품에 있어서의 역량이 이제 잘 조화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역량이라든지 폴란드와 관련돼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제 그 방위 산업 관련되는 수출 논의 그리고 이제 그다음 덴마크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체코 이제 원자력 그리고 스페인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에서의 어떤 역량을 고려했을 때 이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어떤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는 인식이 유럽에도 많이 퍼졌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어떤 그 나토 정상회 회의에 참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경제 외교, 정상 외교를 통한 세일즈 외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순방을 하시게 되면 많은 수행단이 갑니다. 네. 거기에 재계에 많은 유력에서도 가시고요. 그리고 관련 부처의 이제 실무, 고위급 실무들을 가기 때문에 이번 정상 외교, 경제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실적이나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외교, 즉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정상 간의 합의라는 것은
이것이 갖고 올 실무진이 갖고 올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상이 말씀하시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향후 논의될 수 있는 경제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더욱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원전 그리고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토와의 어떤 연계성을 확대 또 모색하는 이런 것 외에도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10개의 양자급 정상회담 외에도 포함해서 16개 이상의 이런 정상급 회담을 소화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일정 부분들은 특정 국가들과 방산과 특히 원전과 관련돼서 이런 의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한국, 호주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이 방산 수출에 관해서 많은 또 공감대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같은 이런 무기들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은 것이죠. 네. 실제 지난 5월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을 해서 우리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런 무기를 수출하는 현지 플랜트에 가가지고 현장 실사까지 다 마친 예. 상태고 매우 관심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 호주도 마찬가지죠. K9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랜드 400 페이스 3라고 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바로 우리 하나 디펜스가 레드백이라는 장갑차로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시험 평가도 잘 마친 것입니다. 빠르면 하반기 정도에 호주에서는 바로 이 차세대 장갑차 사업 최종 이제 후보자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나토라고 하는 국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 정상이 이런 호주와 또 폴란드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런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높였다고 할 것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산 수출이라는 것이 사실 단기간의 노력이 아니고 수년간의 노력과 정부를 포함한 또 기업들의 수많은 노력이 이렇게 결집되어서 참 달성이 되는 그런 문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네. 실제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 무기에 대한 그런 신뢰성을 높이는 이런 예.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 게다가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대비를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 뭐 밀가루 파동이라든지 식용유 파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나라의 경제가 영향을 받지? 이런 부분이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공급망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인 공급망을 마련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인 그러한 공급망 거래선을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나라의 어떤 세밀하고 정교한 외교가 왜 필요한 것인가. 즉 한미동맹이라든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가 우리에게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 외교라든지 안보에 있어서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맞는 그러한 전통적인 안보와 더불어서 경제 외교 측면에서도 보다 치밀하고 정교하고 국익에 담보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그러한 외교 행보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기존의 군사 동맹을 넘어서 경제, 기술 동맹 등 이 포괄적 동맹으로 한미 동맹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열린 이번 나토 정상회의, 최 교수님, 한미 관계에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올해로 한미가 수교한 지 140주년이 되었고요. 내년이면 한미 동맹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굴곡이 있었고 변화가 발전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월 22일 날 미 국무부에서 굉장히 통합 국가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각 국가별로 맞춤형 어떤 외교 전략에 대해서, 국방 전략에 대해서, 안보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는 게 한국은 명확하게
굉장히 중요한 안보 동맹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협력에서 한국을 굉장히 앞으로도 중추적 역할로서 활용할 것이고 가장 첫 번째 그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및 기술 협력 또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발전시켜서 가치 중심의 그다음에 새로운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그 관계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노력을 병행할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제 우리가 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관계 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불편해졌고 네. 또 여기에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그 시선이 좀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나토 정상회의는 어떤 초국경적으로 발생하는 뭐 팬데믹 또 사이버 안보 이런 글로벌 공통의 신흥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뭐 특정 국가를 이렇게 겨냥하는 것이 아닌 만큼 책임 있는 국가들의 또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외교당국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으며 어떤 평등하게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중국이 국제 규범과 가치를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위해서 상호 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죠.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중 국방장관이 만나서 이 전략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관심사항과 또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도 참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예. 또 올 9월 달입니다. 제9차 중국군 유해 송환이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러한 인도적 측면에서도 한중 간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서 참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한러 관계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제한된 여건이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북핵 문제 관련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 가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협력 채널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정부 간에는 이런 전향적인 협력이 어렵다면 트랙 1.5, 또 트랙 2.0과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전략 소통 채널은 열어놓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안보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공고한 한미 관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포괄적인 한미 동맹을 위해서 조언이나 뭐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달이죠.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또 우리 군 당국은 5월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나토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 연합 훈련에 참관하는 형태로 해서 점진적으로 직접적인 이 참여를 수준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 초에 우리 육군 총장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예비 전력 협의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잘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NRFC라고 하는 국제 예비 전력 협의회는 나토 산하에 있으면서 나토의 이 예비 전력과 관련된 발전과 운용에 관련돼서 자문하는 이런 기구인데요. 네.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 아닌 글로벌 협력국인데 아시아 최초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큰 회의가 열렸다는 그 자체는 어떤 나토 정상회담과 연계해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그 어느 때보다 예비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잘 가지고 가면서 한국과 나토 간의 이런 교류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많이 강조됐지만 사이버와 우주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로 해서 우주 분야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미국에서 우리의 한국형 GPS 개발에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안보적 측면에서도 이런 우주 협력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라든가 정보 공유, 합동 훈련 같은 것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능력 확보인데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 5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EU에서 사이버넷 2020이라는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미국과 일본 EU 팀이 참석했지만 우리 사이버 사령부가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분야에서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협력을 한다면은 앞으로 확장되는 전장 영역에서의 어떤 능력을 국방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동맹이 그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범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953년에 군사 동맹으로 시작한 한미 동맹이 7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한미 간의 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인도태평양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그 협력의 범위도 전통적인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에너지 저희 전 방위적인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한미 양국의 어떤 그 빈틈없는 물새틈 없는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나토 등 다자 외교 안보에 더욱더 주력해서 우리 국익을 창출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안보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조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대유럽 경제외교 성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